양준모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DMC 양준모입니다. 오늘 참 긴 세션, 오전부터 오후까지 잘 들어주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은 아까 그 SK스토어 박상현 공무원장님이 잠깐 언급해주신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프로그래머틱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정작 그 클라이언트라든가 그 다음에 대행사 측면에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자 그래 집행은 하는데 그럼 우리 데이터는 어디 있어? 우리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어? 캠페인을 하고 나면 그 데이터는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를 거액을 집행을 하더라도 남는 거는 사실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없거든요. 결과 데이터만 있을 뿐이지 과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움직였고 그리고 그 타겟팅 데이터는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 이런 설명들이 좀 부족합니다. 물론 많은 플랫폼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저희 알고리즘 기반으로 해서 AI로 움직이니까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외부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프로그래머틱 광고들을 집행을 하는데 기업 내부의 광고도 기업 내부의 데이터 자산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CDP라는 주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주제로 넘어가기 앞서서 국내 프로그래머틱 환경에서 오늘의 DMC가 그동안 거쳐왔던 여러 허들들과 함께 우리나라 실제 프로그래머틱 시장들이 어떤 요구사항들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래머틱 시장에 들어와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는 사실 디지털 광고다라고 하면 네이버였어요. 네이버고 웹이고 데이터는 쿠키로 모으고 있고 그 다음에 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광고를 했죠. 기존에 있던 DMP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들어온 DMP 같은 경우에는 쿠키 기반으로 사용자를 인식하고 사용자 행동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도 프로그래머틱을 하려면은 DMP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 DMP도 쿠키 기반이어야 하나? 아니다. 이미 모바일 앱 이코노미가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으는 데이터는 앱 기기 아이디, 애드 아이디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이전에는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 애드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고객 비식별 아이디로 애드 아이디가 나오게 되면서 광고에서 데이터를 모을 때, 그 다음에 집행하면서 추적을 할 때 구글 애드 아이디나 애플의 IFA 기반으로 해서 광고를 집행하고 타겟팅 데이터를 모으게 된 것이죠. 네, 결정적으로 그때 저희는 구글 애드 아이디나 앱 기반의 행동 데이터를 모은 것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점점 개인정보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부각되면서 브라우저에서의 서드파티 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앞으로는 쿠키리스 기반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물론 이후에 애드 아이디나 이런 부분에서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타겟팅이나 캠페인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객 데이터를 받아서 퍼스트 파티 데이터 기반으로 앱 리타겟팅을 하는 그런 정도로 DMP를 활용을 했었죠. 자, 2016년, 17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저희도 내부 캠페인을 통한 데이터를 모으지만 외부 데이터에 대한 어떤 니즈가 상당히 많았어요. 당시에 저희가 크로스 타깃이라는 DSP도 운영을 했고 내부 DMP도 있었지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는 게 광고 캠페인을 운영할 때 들어오는 디바이스 데이터, 고객이 세팅한 시간대라든가 그 다음에 GPS 정도의 지역 데이터였는데 데이터는 뭐라고 해요? 21세기 석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역시 석유회사가 데이터를 잘 모으고 있었어요.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래서 SK에 갔더니 마침 자기네들이 그 11번가 데이터, 티맵 데이터, OK 캐시백 데이터, 뭐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데이터를 자체적으로도 활용하지만 여러 프로그래머틱 플랫폼에 인재 인테그레이션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중에 하나로 국내 DSP로는 처음으로 저희가 SK 플래닛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11번가에서 뭐 육아라든가 뭐 다양한 그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뭐 자동차 용품이 되건 어떤 사람이 그 자동차 용품을 봤다, 육아용품을 봤다, 또는 장바구니에 넣었다, 이런 데이터를 바로바로 AdID로 추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티맵 데이터를 통해서 목적지가 예를 들면 골프장이다 라고 하면은 골프장에 간 사람, 특정 골프장에 간 사람만 타겟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제가 로플렛 대표님을 계속 쫄랐어요. 지금 그 자기 앱이 있는 경우에 그 앱에서 푸시 메시지를 보내는 위치 기반 타겟팅 서비스를 하고 계셨는데, 이 데이터를 프로그래머틱 플랫폼으로 연동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로플렛 입장에서도 프로그래머틱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확신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안 되는 이게 술이라도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꼭 논리적인 어떤 설득보다는 형 동생 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마음에서 어떤 벽 같은 것들이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 로플렛가 드디어 실내 위치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래머틱 생태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데이터, 좋은 데이터를 받으면 우리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이 오픈하고, 이런 자리나 또는 다른 또 기회를 통해서 로플렛이나 SK 플래닛이 갖고 있는 데이터, 또 다른 어떤 데이터 프로바이더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의 데이터가 여러분이나 다른 클라이언트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프로그래머틱의 어떤 사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이후에 다른 또 서드파티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활용을 하려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세그먼트화된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클라이언트 분들이 자, DMP 얘기하는데 나는 사실 DMP를 본 적이 없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간단한 데모인데요. 예를 들면 왼쪽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텍소노미가 있고요. 저희가 모은 세그먼트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세그먼트 데이터들을 오른쪽에 옮겨 놓습니다. 네. 예를 들면 위치 정보도 있고, SK 플래닛이 가지고 있는 여러 데이터, 11번가 데이터, 관심 상품은 고객이 본 상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객이 직접 AdID를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받아서 업로드해서 올릴 수가 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세그먼트 데이터를 또 가져오기도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집합은 도대체 왜 사용하는 것이냐, 이것을 여기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20대인데 강남에 사는 사람, 그럼 교집합이 되는 거고, 인대 남자는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집합 명령을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합치고 또 공통되는 부분을 찾고 해서 타겟팅 광고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숫자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느낌이 오진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타겟이 다른 타겟하고 얼마나 유사한지를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광고주, 그 다음에 대행사, 저희 같은 테크 회사가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타겟을 결정하고 캠페인 목적에 맞는 세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AdID 간 유사도를 비교 분석을 합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저희가 처음 했는데 해외 DMP 서비스 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런 메뉴를 제공하기도 해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면은 가능한 한 국내 프로그래머틱 생태계에 오픈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DSP들도 많이 쓰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그게 프로그래머틱 생태계가
성장하고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로플렛 데모에서 그 실내 위치도 있었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GPS 데이터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반경 몇 킬로, 예를 들면 종로에서 서울 몇 킬로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서울 반이 다 차버려요. 한 5, 6킬로만 하더라도. 근데 국내 예를 들어서 그 강남구 역삼동하고 삼성동은 그 주거 패턴이나 또는 소득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국같이 큰 나라는 사실 반경 몇 킬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은 충분한 어떤 그 동일한 어떤 그 성질의 타겟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도시화되어 있고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그 위치 기반 타겟팅 세팅을 할 때도 좀 더 세밀한 어떤 타겟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방금까지는 지금 그 퍼포먼스나 모바일 뭐 이런 거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2014년에 DSP, DMP를 만들고 이쪽 비즈니스를 시작을 한 이후에 계속 고민되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미국에서는 프로그래머틱이 브랜딩에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프로그래머틱을 브랜딩에 어떻게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이미 해외에서는 동영상 광고가 많이 그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 뭐 유튜브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하시지만 국내 매체 인벤토리가 비디오 인벤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비디오 인벤토리의 끝판왕인 TV를 프로그래머틱화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어떤 그 목마름 이런 부분을 느끼고 있다가 2017년 SK 스토어 측에서 그 기존에 있는 에드익스체인지 DSP를 TV 쪽에 연결해 보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이런 부분을 시작을 할 때는 겁이 좀 많이 났어요. 자, 모바일 앱은 어떻게 처리하겠다. 웹은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그럼 TV는 어떻게 할까? TV는 또 완전히 다른 세상일 것 같은데. 하지만 이 TV도 그 아까 백원장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셋톱박스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톱박스는 간단하게 말해서 요즘 같으면은 작은 안드로이드 단말 같은 거예요. 각각의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어서 유니크하게 각 그 셋톱박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후에는 시청 이력, 그 다음에 미디어 컨텍스트, 그리고 가구별 특성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완벽한 어드레스블 TV 광고가 된다라고 하면은 유튜브나 이런 그 기존의 대형 매체랑 그 비디오 광고 시장에서 더 나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18년에 저희가 그 VOD 기반으로는 IPTV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SK 브로드밴드와 프로그래머틱 TV 시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딜라이브라든가 CJ 헬로 같은 그 케이블 채널들, 이 케이블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가 홈초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초이스 기반으로도 내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U++ TV나 그 다음에 KT에서도 프로그래머틱 TV 서비스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저희가 그 포커스 미디어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OH 같은 경우에 디지털 사인지를 저희가 그 OH라고 얘기를 합니다. OH도 그 프로그래머틱화 하자. 뭐 당장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하지만 그 포커스 미디어 엘리베이터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본 분들에게 모바일에서 같이 그 캠페인을 하는 멀티 채널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내년에는 그 OH 미디어도 프로그래머틱화하고 OH 미디어에서 광고를 본 분들에게 그 모바일에서도 옴니 채널로 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OH 회사 중에는 그 JC데코라는 회사가 프랑스의 JC데코라는 회사가 제일 큰데 여기가 그 뷰라는 그 OH 기반의 프로그래머틱 에드익스체인지 회사를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OH에서도 프로그래머틱화된 캠페인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도별로 쭉 진행되어 온 히스토리를 보면은 처음에는 디지털 온라인 쪽에서 시작을 했다가 점점 매체 사이드가 전통 매체나 오프라인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KPI 자체가 퍼포먼스에서 그리고 브랜딩과 관련된 소비재 자동차 리테일, 물론 이게 브랜딩이라고 해서 그 캠페인 자체가 완전히 얘는 브랜딩이고 얘는 퍼포먼스, 이게 아니라 요즘은 아까 그 앞서의 발표에서처럼 브랜딩이면서 세일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문제는 2014년 처음 시작했을 때 모바일 커머스나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많아요.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쉽고요. 하지만 점점 넘어오면서 전통 매체, 오프라인 매체, 그 다음에 원래 그 전통 대기업이었던 소비재, 자동차 리테일 등등 이런 클라이언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적거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부분이 없거나 적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에 부딪히고 저희한테 그런 부분에 그 수요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통 대기업이 디지털 플랫폼화하는 방법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그 예를 들면은 전통적인 어떤 그 금융기업이 있다 가정을 했을 때 카카오뱅크가 막 치고 나왔잖아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오프라인 어떤 매장을 만들거나 그 지점을 만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 모바일 플랫폼에서 고객의 타겟팅을 하고 이전의 지점이 제공하지 않았던 다른 가치 제안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혁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그 광고나 마케팅 측면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다면은 고객, 데이터, 플랫폼 측면에서 기존의 그 플랫폼 기업들이 잘 하던 부분을 벤치마크해서 플랫폼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 대기업들도 데이터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CRM이라고 하죠. CRM이 결국 뭐냐면은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데이터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세일즈나 마케팅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CRM 자체가 최근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CRM에서 쓰는 채널이 인적인 대면이라든가 또는 SMS를 보낸다든가 메일을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SMS 문자라든가 그 다음에 메일 같은 경우에 스팸함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고객 동의를 매년 또 받아야 된다는 그런 또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멤버십 카드를 발행을 하고 고객 데이터를 모았지만 실제로는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채널이나 커버리지 폭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발견되는 게 뭐냐면은 프로그래머틱 필드에서 DMP를 통해서 고객을 직접 식별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으고 행동을 취합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CRM과 DMP의 장점을 각각 살리고 결합한다라고 한다면은 더 나은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